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질이 고르지 않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9월 15일 목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슈니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목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채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파르게 치솟던 집값이 드디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집값은 3년 반, 수도권 집값은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이 부동산 가격 여전히 높습니다.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은 더 얼어붙고 있는데요. 현 부동산 시장의 상황부터 집값과 금리의 상관관계, 그리고 새롭게 변경된 부동산 정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 부동산,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게 시청하실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놓을 수 없는데요. 특히 한국인들에게 이 집은 특별한 존재죠. 그렇습니다. 삶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 주에도 포함되어 있죠. 내가 주거할 공간에 관심과 애착이 있는 건 당연한 심리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에게 이 집은 이 분야의 끝판왕인데요. 아나운서님, 어떤 분야에서 끝판왕일 것 같으세요? 저 뭔지 알 것 같아요. 투자? 오, 맞아요. 이 집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관심의 대상입니다. 현재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의 자산이기도 해서 투자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쉬운 거죠.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이 집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갑작스럽게 올랐잖아요. 그것도 폭등을 하니까 사실 저는 나중에 온전히 내 힘으로 집을 살 순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쵸. 사회초년생이 월급으로 돈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괜찮은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정말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것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서 몇십 년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 건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이는 거품이 껴있다는 뜻입니다. 아, 그게 바로 부동산 버블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제로금리에 가까웠어요. 은행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이걸 빌려서 다른 자산인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거기에다가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니까 빨리 사면 돈을 버는 셈이었죠.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금리로 인해 많이들 영끌한다, 빚내서 집 산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고 그래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분석이 많다고요. 네.
지금 온통 뉴스에서 미분양이 속출한다, 집값 하락 신호탄이 터졌다 등의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른 거에 비하면 굉장히 조금이죠.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에 전국 집값이 지난달 대비로 0.01% 하락했다고 해요. 심지어 이게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 합쳐서 0.01%가 내린 수치예요. 오, 0.01%요? 이걸 내렸다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점차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지난 8월 셋째 주 하락률이 0.09%고 8월 넷째 주가 0.14%였어요. 일주일 만에 0.05%포인트 하락이 더 늘어난 거네요. 네, 이 부동산 가격 하락, 지방을 넘어서 수도권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5월 30일 급격한 하락으로 시작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13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드디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집값 하락세에 대해 시민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집값이라는 것이 언제나 오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시점이 지금인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고물가인데다가 금리 인상 여파가 있으니 부동산 구매는 점점 얼어붙고 수도권 집값은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2030 세대들이 매수 심리가 끊겨서 부동산 시장 위축에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집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게 거의 3년 만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값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연속으로 올랐죠. 네, 오르기만 하고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금 하락했는데도 각종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오,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수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줄어들었다는 점인데요.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인생 처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인생 처음으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을 산 사람이 16만 8,468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찍은 거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치였는데 이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추세라고 해요. 또 현재 미분양이 난 집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수도권에 새 아파트 분양한다 이러면 경쟁률이 엄청나서 로또 청약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젠 조건 없이 청약을 받아도 주인을 못 찾는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심지어 대기업이 지은 서울 아파트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현재 미분양 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에서 청약 미달이 난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에 모두 4,974가구, 약 5,000가구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284가구가 미달이 났으니까 약 17배가 미분양 건수로 늘어난 거죠. 그렇군요. 집값이 하락함에도 집을 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백 기자님께서 시민 한 분과 이야기 나눠보셨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집값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오르면서 집값이 내려갈 확률은 있어 보이지만 집값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서요. 차라리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거품이 더 빠졌을 때 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떨어져도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만약 주거 마련을 위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저금리도 아니고 영끌을 해서 지금 당장 사야 할 필요성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난 6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린 것에 이어 7월, 9월에도 금리를 대폭 올렸는데요. 이렇게 강도 높은 긴축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에 부담이 되더라도 높은 금리를 유지해 물가지표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안정화하기 위함인데요. 세계 중앙은행들이 코로나 상황이 회복됨에 따라 유동성을 회수하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기자님, 집값이 떨어지는 배경에 이 금리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기준금리가 산업이나 생활, 경제 곳곳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도 함께 대출금리를 같이 올리는데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려는 입장에선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레 수요는 줄고 집값은 하락하는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럼 반대로 저금리인 상황엔 대출이자가 싸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고
그럼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이례적으로 4차례나 연속해서 금리를 올린 바 있어요. 지난 7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이랑 주식 가격은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미 부동산 가격은 너무 비싸다라는 말을 했어요. 한국 경제권을 쥔 분이 부동산이 너무 비싸다고 언급할 정도라니 놀랍네요. 부동산 시장의 현 주소에 대해 백 기자님께서 서울여대 경제학과 오승현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대 이후부터는 개방성의 정도가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경제 현상들은 국제적인 경제 현상들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값도 국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좀 보아야만 제대로 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집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를 국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의 주택가격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그와 같이 주택가격이 크게 급등한 그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통화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을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동안에 집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하고 조금만 지나면 이제 수익 구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택 매입이 매우 그 성공적인 투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세뇌 비슷하게 이제 인식이 된 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가 이제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될 테고 또 앞으로도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들어오게 되면은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위축되겠죠. 그런데요, 백 기자님, 정말 금리가 오른다고 부동산이 전부 떨어질 수 있나요? 이 경제 흐름이라는 게 공식이나 이론처럼 딱딱 전개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나운서님 잘 짚어주셨는데요. 맞아요. 과거에 금리가 인상될 때 부동산이 어땠는지를 찾아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았어요. 역대 금리 인상기를 보면 오히려 부동산이 오른 적도 있었죠. 맞아요. 2000년 이후에 가장 긴 기간 동안 금리가 인상됐잖아요. 네, 2004년부터 2013년 노무현 정부 초기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요. 2004년 11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금리가 8번에 걸쳐서 매번 0.25%포인트씩 올랐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아파트가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죠. 네, 급등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서울이 48.2%, 수도권도 45%가 넘는 등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 때도 금리를 올렸잖아요. 맞아요. 문정부 때 2017년 11월에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집값이 고공행진을 했죠. 아무래도 집값 자체가 금리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 역사상 우리 부동산이 크게 하락했던 시기가 1991년 1기 신도시 때, 1997년 IMF, 그리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때도 금리 인상이나 인하보다는 공급 물량이나 부동산 정책, 그리고 국내외 경제 상황 이런 게 가장 큰 변수였다고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집값을 결정하는 변수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금리나 가계부채, 환율 같은 경기 흐름도 당연히 영향을 주지만 공급 물량이 쏟아질 때도 있고 인구 변화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 사거나 팔고 싶은 심리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부동산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동산 정책, 규제 정책이나 대출 정책 이런 게 마련돼 있는데요.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 불허의 상황을 대응할 수 있고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백 기자님께서 새롭게 변화된 몇 가지 부동산 정책을 들고 오셨는데요. 용어부터 벌써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선 주택담보 인정 비율인 LTV가 80%까지 완화됐어요. 지난 8월 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요. 만약에 LTV 80%라고 하면 1억 원인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8천만 원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과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80% 적용이 가능하고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어요. 이해했어요. 그럼 DSR 규제 확대 적용은 무엇인가요?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1억 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DSR 40%가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 내 연봉이 1,000만 원인데 이자가 300만 원이면 300 나누기 1000에 100을 곱해서 30, 즉 DSR이 30%가 되는 거죠. 이렇게 DSR 비율이 40%를 넘게 되면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대신 소득이 적은 청년들을 위해 장래 소득을 반영해서 오는 하반기 중으로 청년층에 대한 대출 한도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기자님과 부동산 시장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많았는데 기자님께서 예시도 잘 들어주시고 너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훨씬 수월했던 것 같아요. 현재 많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앞으로 우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현 부동산 시장의 하락장이 시작됐다고 보는 한편 일각에서는 하락장이라기보단 일시적 조정에 불과하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고요. 사실 마냥 재테크나 자산으로 보기엔 내가 사는 곳, 내가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 사이에서 차지하는 자산 규모가 또 무척 크고 그래도 제가 이 슛동라에서 학우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부동산 정책이나 이슈에 대해 많이 챙겨보는 것일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이나 소식을 지표로 보고 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도 경제 흐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부동산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슛동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슛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제51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백채원, 기술에 제51기 기술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이마현, 진행에 제51기 아나운서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손지유, 제51기 보도부장 저널리즘 전공 2학년 백채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6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9월 15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